America great again. You know, most of all, It's time to take back our democracy. he led an amazing life. is home to the altar of wonder. 네, 미국의 선택, 바이든 후보로 지금 기울어졌습니다. 막판 개표 작업이 진행 중인 핵심 경합주들에서 바이든 후보의 승리가 확실시되면서 승리에 필요한 270석을 조만간 넘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선거 불복을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이 무더기 소송전을 예고하면서 당분간 혼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경합주마다 초박빈 승부를 보이면서 엎치락 뒤치락 그야말로 혼전이었는데요. 우 센터장님, 개표만 해도 지금 닷새째 진행 중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거죠? 네, 뭐 대부분의 선거 결과가 이제 선거 당일 혹은 뭐 그 다음 날 새벽에 이제 완료가 되었었죠. 그러니까 예. 대부분의 뭐 공식적인 집계는 아니지만 누가 승자가 됐는지는 뭐 알 수 있었는데 이번 선거는 특히 이제 우편 투표가 지난 2016년 선거보다도 배 이상 많아지면서 이 개표 자체에 걸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 개표 작업에 들어가는 물리적 시간 자체가 늘어난 부분도 영향이 있었군요. 네, 우편 투표는 이제 현장 당일에 투표한 것보다 예. 현장 당일에 투표한 것은 그냥 기표 용지만 기계에 넣으면 되는데 우편 투표는 이제 그 적절하게 우편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그 검사부터 시작해서 우편 봉지를 뜯고 다시 기표 용지를 기계에 넣는 물리적 시간이 몇 배나 걸리는 것이죠. 예. 네. 미국 주마다 당일 그 투표함부터 여는 곳도 있고 또 우편 투표부터 여는 곳도 있고 주마다 다 또 이 선거제도가 달라서요. 저희도 뉴스특보를 이렇게 오래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양절 변호사님. 지금 뭐 막판에 경합주로 남아 있었던 펜실베니아,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 이렇게 5개 정도가 남아 있었는데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한 곳 빼고는 지금 바이든 후보가 다 뒤집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예.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 워낙 전통적으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보수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온 것이었기 예. 때문에 경합 자체가 오히려 이색적이라고 할 정도의 상황이었고요.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가 이미 대선 이전부터 가장 치열한 어떻게 뭐 접전 지역이었고 이곳에서의 승부가 결국에는 승패를 가를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근소한 차익이 0.3% 가량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바다 같은 경우도 네바다는 좀 새롭게 떠올랐죠. 최근에 이게 그 투표 결과가 굉장히 길어지면서 마침 선거인단 6명 가량을 이 네바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정해지게 되면 바이든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또 새로운 어떤 경합주로 지목된 지역인데 이곳에서도 좀 느리긴 하지만 네바다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느립니다. 느리긴 하지만 지금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 상황을 보면은 센터장님, 지금 이변이 일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통상적으로 미국에서 관례상 사회가 당선인으로 수용하는 시점, 이거는 뭐 모든 죄 개표가 완료된 시점 정도라고 봐야 됩니까? 어느 정도 시점입니까? 개표가 완료됐다기보다는 예. 패자가 승복한 시점이 이제 선거가 완료되는 이 시점인 상황을 것이죠. 쭉 보고 개표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패자가 승복 선언을 미국 관례대로라면 이 정도면 한다는 거죠? 네, 제가 볼 때는 예. 뭐 지금쯤이면 뭐 했을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거 관계자들은 지금 어디에 남아 있는 표가 이제 앞으로 개표가 될 것인지를 뭐 대부분 알 수 있고 그리고 예. 과연 그 남은 표 중에서 본인들이 이제 뒤집을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뭐 알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시점쯤 되면 상대 후보 패자 쪽에서는 본인들이 이길 가능성은 뭐 더 이상 없다. 그리고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소송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는 본인이 졌다는 것은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이겼으면 소송 이야기를 꺼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근데 다만 과거와는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내가 졌다 이 선언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이든 후보 쪽에서도 승리 선언을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인데요. 오늘 그 바이든 후보가 자택에 있는 곳에서 황금 시간대에 뭔가 연설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밤 시간은 넘어갔고요. 좀 연기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글쎄요, 지금 뭐 워싱턴 DC 시각으로 보면 밤 10시 30분을 가까워지고 그렇죠. 있는 시간이고, 원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황금 시간대라고 하는 게 저녁 7시에서 9시까지, 우리도 그 시간에 대해 뉴스를 많이 보니까. 저희도 이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 시간대에 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습니다만, 생각보다 경합주에서 승리를 하고 있다고 해도 차이가 워낙 작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작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차이를 부정하고 있고, 끊임없이 이 선거 뒤집을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다, 특별한 근거 없이도 그런 거를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상황에서 어찌 보면 바이든 후보 측에서는 조금만 빌미라도 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있고, 예. 조금 더 확실시 된 다음에 그래서 뭐 지금 오늘 밤 뭐 자정 가까운 시간에더라도 발표를 할 수는 있다라고 하지만,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는 상황. 자, 이번에는 격전지들 그 선거 과정을 좀 짚어볼 텐데요. 마지막까지 이목이 집중됐던 곳이 이제 펜실베이니아 20명의 선거인단이 걸려 있는 곳인데, 이게 현장 투표 개표할 때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10%포인트 이상 앞서고 있다가 지금 막판에 바이든 후보가 뒤집은 이런 상황이 됐어요. 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건 뭐 우편 투표의 어떤 힘이 절대적이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네,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대도시, 그러니까 그런 지역이 이제 바이든 후보의 근거지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워낙에 우편 투표가 많다 보니까 펜실베니아 주의 개표 과정이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제 뭐 대부분의 다른 주에서는 우편 투표의 어떤 적격성 여부는 당일 개표 이전에 이미 검사를 다 하고 당일에는 그냥 개표만 진행을 하면 되는데,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우편 투표의 적격성 여부부터 선거일 당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의 개표 과정보다는 훨씬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든 후보에게 유리한 우편 투표들의 개표 속도가 당일 현장 투표를 많이 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투표보다 훨씬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개표 초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앞섰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바이든 후보를 지지하는 표가 훨씬 많이 개표되는 그러한 양상이 된 것입니다. 예. 이 지역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미만 차이가 나면 요청이 없어도 재검표를 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0.5%포인트 차를 넘길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0.5% 차이를 넘기더라도,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우편 투표에서 절차상 문제점을 끊임없이 주장을 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아예 분리를 해놔라는 명령을 신청을 했었고,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 선거전에서 소송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이는데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미국 대선 같은 경우에 이 트럼프 우편 투표가 한 5,700만 명 가량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죠. 예.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힘들어진 상황을 지금 예상됐던 그런 결과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방 우체국장을 본인의 직권으로 앉히면서,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우편 분류기 같은 것들을 또 이 연방 우체국의 재정난을 극복하기 위한 이유로 해서 다 그걸 매각 처분을 하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편 투표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우편 투표가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본인의 지지자들에겐 현장 투표만 하라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놓고 우편 투표에서의 어떻게 보면 절차상 문제점을 거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재검표를 들어가더라도 재검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재검표 결과를 놓고 거기에 우편 투표를 어떤 식으로 지금 포함을 시킬 것인지를 반드시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거거든요. 네. 그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라서,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민주당에서도 당연히 바이든 후보 측에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신중하게 결과 예. 발표도 좀 미루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린 겁니다. 변호사님, 이 재검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은 누가 냅니까? 비용은 연방 정부에서 부담을 저거는 그 비용 부분은 저도 정확히 비용은 예. 요청한 측에서 내게 되어 있고요. 요청한 측에서요. 근데 이제 결과가 잘못될 경우에는 이제 연방 정부가 그걸 보상해 줍니다. 그 주정부가 보상해 줍니다. 뒤집어질 경우에요. 네. 그럼 아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0.5%포인트 미만 차이일 때는 요청이 없어도 재검표를 하게 돼 있는데, 이럴 경우 그러니까 의무적 재검표일 때는 이제 주정부에서 하는 주정부하고. 것이고요. 만약에 어떤 범위 안에 들어올 경우 예. 후보에게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되는데, 예. 그때 이제 후보 측에서 재검표를 원한 경우는 뭐 주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후보 측에서 일단 보증금을 내고 재검표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재검표 결과가 이 제기한 측의 뜻대로 바뀌게 되면 이제 보증금을 되돌려주는 것이죠. 아니면 그냥 네네. 그 제기한 측에서 부담을 하는 거고요. 네네.
그렇군요. 자, 다른 지역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금 16명 선거인단이 걸려있는 조지아주. 여기도 이제 마지막 막판 신격전지로 불리던 곳이었는데 전통적으로 보면 여기가 이제 보수의 텃밭이다 이렇게 불리는 곳이에요. 근데 개표 막판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뒤집었는데 민주당이 이 조지아주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다면서요. 네, 지금 그런 것들 지역들이 몇 군데 예. 나오고 있죠. 이제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지금 말씀하신 조지아도 그렇고요. 그 원인들은 각 주마다 조금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하던 지역에서도 그 공화당의 텃밭으로 가져가고 있었던 공화당 세력이 네. 트럼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곳들도 많이 있거든요. 만만치 않은 곳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아예 민주당 쪽에 그러니까 투표율 자체가 공화당 쪽에서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민주당이 뒤집을 수 있는 그런 원인도 되고 있고 예. 또 이 공화당에 어찌 보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던 정책들 중에서도 이 기존의 공화당들과는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도 있고 또 민주당이 과거에는 잃었던 것들 중에서도 이 지난번 다른 것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이 강점으로 내세웠던 것들이 이른바 미국 중심주의를 가지고 와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혜택을 지난 4년 동안 보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린 또 유권자들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 중에 한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에 좀 기존하고 다른 그 민심을 보인 지역들이 꽤 많은데 지금 러스트벨트로 칭해지는 북부 지역들이요. 여기는 원래 민주당 강세 지역이었는데 2016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다시 바이든 쪽으로 또 넘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2016년의 결과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패했다라는 표현이 더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시 이겼다기보다는 그 이유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이 응당받아야 할 표를 끌고 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오바마 대통령 때나 아니면 올해와 같이 민주당 유권자들이 민주당 후보를 위해서 투표를 충분히 했다면 당시에도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이길 수 있었는데 당시 이 지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적은 차이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이 보다 많은 표를 이끌어냈다기보다는 민주당 유권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오지 않은 결과가 더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를 위해 지원 유세를 하면서 2016년처럼 게으르면 안 된다라는 점을 매우 강하게 강조했었습니다. 예. 자, 다른 경합지 보면은 이 북부의 러스트벨트랑 남부 썬벨트가 굉장히 관심이었는데요. 여기 이 썬벨트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 포함해서요. 여론조사 했을 때는 바이든 후보가 좀 우위를 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플로리다 개표가 나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겨서 이때 승기를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플로리다의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투자를 많이 했죠. 본인의 어떤 휴양지가 있는 곳에 주소를 옮겨가면서도 플로리다에 투자를 많이 했고 플로리다를 구성하고 있는 인구 비중 같은 것도 좀 고려를 해볼 것 같은데 좀 남미 쪽에서 넘어온 이주 인구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고 성격으로만 놓고 보면 진보적인 성격을 많을 것 같지만 일단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쿠바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쿠바를 탈출해서 온 이민자들이라든가 이민자들 후예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구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측의 표현으로 쓰자면 보수를 지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이번 투표에서도 증명이 된 셈이기도 하고요. 예. 여러 곳의 이제 선거 과정에서의 상황들을 좀 짚어봤고요. 이번에 미국 대선 투표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66.8% 정도인데 특히 사전투표 비율 앞서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자, 이게 이번 대선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여론조사는 이제 바이든 후보에게 지금보다 훨씬 좀 넉넉한 우위를 이제 점치게 하는 그러한 숫자들을 많이 내보냈는데 사실 결과는 여론조사의 예측보다는 훨씬 트럼프 대통령과의 경합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사전 투표와 우편 투표가 이제 많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도 덩달아서 이제 투표율이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미국의 투표율이 올라갈 때 이것이 대부분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이제 훨씬 유리하다고 봤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투표율 증가에 자극받은 공화당이나 트럼프 지지자들의 투표율 증가도 같이 있었다. 그랬기 때문에 이번 투표율이 과거와 유례 없이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이 우편 투표 초반부터 우편 투표는 사기다. 뭐 대선 전 들어가기 전부터 계속 주장을 하고 결국 지금 무더기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계속 기각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제 기각이 됐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저는 아마 기각하는 것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있었다. 왜냐면요. 이게 왜 우편 투표가 문제가 되는지부터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예. 우편 투표가 이번에 각 주마다 조금씩 법을 고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우편 투표에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편 투표를 어떻게 이 선거에 반영할지를 두고 주마다 법을 좀 달리하면서 바꾸는데 미국의 연방헌법 같은 경우에는 투표와 관련해서는 선거와 관련해서는 투표일을 얼마 앞두지 않은 상황에서 바꾸지 말라라는 기본적인 그거를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꿨을 경우에 유권자들이 이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모순이 생겨버린 게 뭐냐면 우편 투표 제도를 바꾼 이유가 이번에는 투표를 많이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장만 넣고 봤을 때는 바꾸면 안 되는데 바꾼 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데 취지를 넣고 보면 바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두 개가 이미 지금 상충하고 있는 부분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왜 지금의 뭐 예를 들어서 미시건이나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 소송을 하면서도 지고 있는 것도 예상하고 있으면서도 이걸 다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갈 거나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소송을 제기한 시각의 기각된 사유들을 보면 아 이게 너무 늦게 올라왔다라는 겁니다. 예. 대표적인 사유가 그리고 특별한 근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 추측입니다만 너무 늦게 이거를 문제 삼았다는 얘기는 그동안의 투표가 상당 부분 진행이 오히려 돼 있다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것처럼 잘못된 상황에 투표가 진행됐다면 오히려 그걸 방치해 놓고 있다가 그걸 통째로 들고 대법원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앞서서 계산을 하고 한 예.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리 앞서서 뭔가 문제가 있는 것들이 있다라면 그걸 막거나 그 제도 개선을 해야 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방치를 해놓고 있다가 개표가 상당 부분 진행된 다음에 문제 삼았는데 졌다. 그런데 대법원에 들고 가서 자 이거 이렇게까지 많은 상황에 잘못된 투표가 진행이 됐다. 대표적인 경우로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 지금 우편 투표로 분리를 안 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늦게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는 3일 이후까지도 도착한 거를 반영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측에서 주장한 건 뭐냐면 이 3일 이후에 분리된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반영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거를 보존하기 위해서도 분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 분리가 제대로 안 돼 있다는 주장을 한 거예요. 물론 펜실베니아 쪽에서는 분리해놨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예.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이제 연방대법원에 가져가기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일들이 되는 거죠. 예. 우편 투표 불법 투표다. 트럼프 대통령 어제 백악관에서 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이 내용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If you count the legal votes, I easily win. If you count the illegal votes, they can try to steal the election from us. If you count the votes that came in late, we think there's going to be a lot of litigation because we have so much evidence, so much proof, and it's going to end up perhaps at the highest court in the land. 우편 투표가 큰 참사로 이어질 것으로 예견을 했었는데 그걸 목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까지 가야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뭐 명시적인 불복 선언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뭐 현재의 상황은 이제 본인은 받아들이지 네. 않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게 지금 연방 대법원에서 뭐 받아들여질지는 뭐 잘 네.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연방 대법원은 일단 주 단위의 법원에서의 판결이 이것이 예. 과연 미국의 헌법 정신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경우 이제 연방법원에서 들여다보고 아니면은 이제 뭐 주 단위의 사건들, 그러니까 주 간의 어떤 분쟁을 이제 연방대법원에서 다룬 거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불만이 있다고 해서 연방대법원에서 다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물론 지금 연방대법원의 구성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이 6명이기 때문에 뭐 2000년도 이제 부시 대 고 때 플로리다주 예. 재검표 사건과 같이 대법관이 뭐 한번 심리를 해보자라고는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이 2000년도의 부시 후보의 상황이라기보다는 2000년도의 고 후보와 같은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쪽이라는 것인데 2000년도에 그 보수 성향의 대법원에서 만든 결론은 부시 후보 측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도록 논리를 구성한 겁니다. 그건 다시 말해서 2000년의 논리에 따라서 2020년에 적용하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 같은 보수 성향의 판사들, 대법원들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있는 사례가 2000년 부시 대 고의 재검표 사건과는 정반대의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2000년도에 보수 대법관들의 판결이 2020년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사법적인 결론에는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연방 대법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여기까지 갈지도 미지수고 간다 하더라도 지금 뭐 아무리 보수 성향 판사들이 있다 하더라도 트럼프 손을 들어줄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예, 왜냐하면 보시는 건데요. 2000년도에 구성한 논리가 예. 재검표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온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부정 투표들이 많으니 재검표를 하자. 뭐 이런 네. 논리를 이제 구성하려고 하는 걸 텐데 2000년도에 부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온 판결은 그러한 재검표 과정이 헌법 정신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종결지어라라는 것은 재검표를 하지 말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논리가 지금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는 대로 가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훨씬 큰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저 기자회견을 보면서 대다수 보수 언론들도 이게 좀 근거 없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심지어 그런 의견이 나오고 방송을 하다가 현직 대통령인데 중단시키는 일도 있었어요 어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은 사기다라든가 이거를 뭐 박탈당할 우려가 굉장히 크고 예. 있다. 예견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왜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지어 보수적인 어떻게 언론에서도 이 중계를 끊어버렸던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요. 예. 좀 전에 이제 오센 센터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조금만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봅니다. 무엇보다 이제 연방대법원에 가서 따져지는 부분이 연방대법원에서는 각 주들이 우리로 치면은 주라는 표현을 쓰고는 있지만 사실상 거의 독립국가와 중간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그 독립국가인 곳에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온 것들이라면 어지간해서는 건드리지 않는 게 연방법원의 원칙입니다. 예.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우편투표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갑작스럽게 변경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가 있냐라고 봤었을 때 보수적인 법관이냐 진보적인 법관이라고 봤을 때 가장 차이가 나는 건 뭐냐면 정치적으로 보수다, 이 진보적이다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 보수적인 법관이라고 분류하는 분들은 이 법전에 문장으로 쓰여 있는 말 자체를 원칙 그대로 따르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그 조문을 들자면 선거를 앞두고 나서 투표 절차를 갑작스럽게 바꾸면 안 된다라는 그 말 자체에 충실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진보적인 법관들은 그걸 왜 만들었느냐, 보다 많은 사람들의 투표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편투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더라도 진보적인 성향이 있는 분들은 우편투표 절차를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꾼 거는 사람들 많이 투표하게 만들려고 한 거잖아. 그럼 이 법조문의 취지에 어긋나는 게 아니야 라고 할 테고, 보수적인 성향의 법관들은 아니 그건 모르겠고 일단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바꾼 것 자체가 잘못이다. 그러면 우편투표 부분을 떼내야 된다라는 그런 결과를 내놓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 다만 이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이는 게 예.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의 주들에서 주 최고 법원에서도 이거는 문제가 없다라는 결정들을 계속 내놓고 있기 때문에 네. 트럼프 대통령이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언론사들 같은 경우, 미국의 언론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저 주장을 저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봤자 우리 언론의 신뢰도만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한 거죠. 예. 트럼프 대통령 뭐 연방 대법원까지 가서 승산이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계속 끌고 가는 건 본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와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본인이 이러한 주장을 한다고 해서 대통령 퇴임 후에 검찰로부터의 기소가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즉 그래서 미국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적으로 승리 가능성이 없는 이러한 부분을 계속 들면서 사전 이 투표 과정의 신뢰성을 문제 삼는 이유는 본인이 정당하게 패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논리를 주장함으로써 2024년에 다시 출마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인 발판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대선의 발판을 만들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런 말까지 나오는 이유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도대체 예.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것일까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게 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대선을 노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분석까지 이르게 됐다 이런 분석이신데요. 어쨌든 조 바이든 후보는 개표가 끝나면 자신이 곧 승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표가 다 개표돼야 한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 발언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We have no doubt that when the count is finished, Senator Harris and I will be declared the winners. So,
I ask everyone to stay calm, all the people to stay calm. The process is working. The count is being completed, and we'll know very soon. So thank you all for your patience. In America, the vote is sacred. It's how people of this nation express their will. And it is the will of the voters, no one, not anything else, that chooses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o, each ballot must be counted. 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우편투표 개표를 중단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반면에 이제 바이든 후보 지지자들은 끝까지 개표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쉽사리 승리 선언 안 하고 굉장히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인수위 홈피도 개설을 했다고 하고요. 사실상 당선인으로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지금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경호처에서는 바이든 후보를 거의 대통령 당선인에 준해서 경호를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당선될 확률이 이미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공식적인 절차는 나오지 않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인에 준하는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예. 의한 것이고요. 바이든 후보가 지금 뭐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뭐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은 뭐 정치적인 뭐 의도가 있겠습니다만 아마도 지금 바이든 후보는 당선자 신분으로서 본인이 뭘 해야 될지 뭐 이미 고민을 시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재까지의 선거 결과가 이제 본인이 당선될 것을 이제 매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절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그래서 이 본인의 어떤 승리 선언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가 고민일 뿐이지 본인이 정부를 구성할 그 단계에 대한 준비까지 미뤄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뭐 인수위 구성 및 이런 준비를 뭐 실제로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어쨌든 신중한 행보 속에도 단호한 입장인데 바이든 후보 캠프 쪽에서는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을 한다면 백악관에서 끌어낼 수도 있다. 미 정부는 무단 침입자를 백악관에서 데리고 나올 충분한 능력이 있다. 이렇게까지 확실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얘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면서 이 승리 선언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을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밖에 말씀 못 드릴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는 이제 개표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건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승자든지 패자든지 간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율이 어느 정도, 득표율이 어느 정도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거는 그 앞으로 남은 임기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내내 우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때는 몇 %를 얻었지만 지금은 어떻고 이 상황을 비교해 가면서 앞으로 정책을 어떻게 펼쳐갈 것이고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지지 기반을 그러니까 승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굳히고 또 어찌됐든지 간에 지금 미국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직접 선거가 아닌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까지 승리 선언까지는 없었고요. 지금 시간이 지날수록 결과가 점차 명확해지고 있다. 그리고 우위가 분명해지고 있다. 개표가 끝날 때까지 침착함을 유지해야 된다. 이 점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뭐 사실 이렇게 개표가 길어지는 상황이 뭐 유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예. 뭐 이러한 대통령 후보들의 뭐 연설 자체도 사실 뭐 과거에는 없던 일이었습니다. 그렇죠. 사실 예. 선거가 끝난 이후에는 이제 승복과 승리 연설 외에는 없었는데 지금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는 이유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불복이 예상되는 가운데 바이든 후보가 어떻게 보면 사실상 예.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는 점을 계속 정치적으로 명확히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승복을 하도록 하는 그런 정치적 압력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도 이제 다시 연설하겠다고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복을 할 때까지 본인은 예. 뭐 승리 선언은 하지 않겠지만 예. 이런 식으로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임으로써 트럼프 예.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그런 의사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미국의 선거에서 끝나고 나면은 패자가 승자에게 전화를 하고 거기서 승복 선언을 그 이후에 하고 그리고 승리 선언. 그런데 지금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승복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슷한 내용의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분석을 주셨는데요. 자, 지금 조금 전에 있었던 바이든 후보 연설 내용 다시 준비가 됐습니까? 예, 이거 잠시 뒤에 다시 들어보도록 하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첫 임무는
미국 대통령의 첫 임무는 전체의 목소리에 네. 귀를 기울이는 것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통령이 아니라 미국의 대통령 이거 계속 강조를 했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점을 찍은 이유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비판이 가장 큰 게 주어지는 것이 미국 내에서의 편가르기를 했다라는 거고 지지자와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갈등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권력을 잡았고 유지했다라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판을 가하면서 이 바이든 지금 후보가 연설을 시작할 때 먼저 했던 부분이 뭐냐면 네. 26년 만에 조지아에서도 민주당이 자리를 잡았다. 그 얘기는 분열이 아니라 통합을 미국민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한 400만 표가 앞서가고 있지만 점점 표 차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가 곧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분열이 아니라 전체성을 강조를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이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그런 말로써 지금 현재 선거에서 자신의 승리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을 하고 동시에 이거는 선거전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전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개표 중단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편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 떼어내면 내가 이긴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는 그것들이 다 미국인들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끌어안아야만이 이게 미국의 진정한 목소리라는 것이고 그게 곧 자기의 승리로 연결이 되는 동시에 앞으로 나가야 될 미국의 이미지가 미국의 목표가 이게 아니냐 이거 두 가지를 다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미국이 진영 간 대결이 어느 때보다 첨예화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뭐 양 진영의 폭력 사태까지 우려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뭘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바이든 후보는 아무래도 뭐 이러한 연설을 계속하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뭐 자극하는 말을 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이제 본인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이 선거 이후 이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이제 생각을 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뭐 민주당 지지자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미국 전체 국민을 상대로 빨리 이 선거로 인한 사회적인 이런 소요와 좀 낭비를 빨리 종식하고 다음 정부가 해야 할 어젠다들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뭐 그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꽤 큰 정치적 압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그 어젠다를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바이든 후보가 선거 때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차별화를 시도한 부분이 특히 이제 코로나19 대응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 자, 또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가장 트럼프 대통령의 이렇게 집권 막바지의 실책이라고 해야 될 부분이 그러니까 코로나19에 대응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고요. 우리도 사실 얼마나 놀랬습니까? 예. 미국이라는 나라의 이 보건 시스템이 저 정도의 대비받기엔 돼 있지 않았나라는 것이고 끊임없이 결국 이 코로나19를 가볍게 여기다가 선거를 앞두고 본인도 지금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이든 입장에서는 좋은 카드였던 것이 트럼프 대통령을 굳이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몰아세울 수 있는 카드였고 자신의 장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 승리 선언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이제 통합을 강조하면서 두 번째로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코로나가 끼친 이 미국의 위기 그리고 그것이 경제에 미친 영향까지를 두루 올라가면서 자신이 그 부분을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뭐 지금까지 미국인 사망자 54만 명이다. 이 수치도 한번 다시 언급을 했고 그래서 집권하면 코로나19에 적극 대응하겠다 이런 메시지 분명히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게 기후변화 협약 재가입하겠다 이거 첫 일성으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거잖아요. 민주당은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제 기후 변화를 뭐 정강에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미국의 경제가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너지 포트폴리오도 바꾸고 탄소 배출도 줄이고 뭐 이러한 부분을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현재 상원의 구성이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법제화하는데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다면 가장 우선적인 노력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지금 연설 내용 중에서 특히 이 외에 또 주목한 내용이 있으십니까? 글쎄요, 아직까지 뭐 바이든 후보가 뭐 대통령이 된 것이 아니고 또 승리 선언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트럼프 대통령 측의 반발이 지금 매우 강하게 뭐 나올 것이 뻔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뭐 당선자라는 말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투표 과정을 잘 지켜보고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인내를 좀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예. 그런 것은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든 후보 측에서 결과가
지금 명확해지고 있다 정도의 선에서 연설이 여러 번 있었고 이런 연설을 여러 번 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 선언 이걸 좀 압박하기 위한 차원이다 앞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그럼 상황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언제쯤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선언을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바이든 후보가 승리 선언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을까요? 제가 볼 때는 2000년도의 사례를 보면 예. 고 후보가 이제 플로리다가 자기가 진 줄 알고 승복을 했다가 실제 개표가 그렇게 되지 않다 보니까 승복선을 거둔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이후에야 이제 승복을 하고 그때서 이제 부시 후보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본인이 제기하고자 했던 주요 소송들의 법적 절차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되는 상황에서 승복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예.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으로는 미국의 근세 정치 이후 처음으로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어는 보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화면 왼쪽으로는 조금 전 있었던 바이든 후보의 연설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화면 오른쪽은 지금 백악관 앞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시간으로는 11시가 조금 넘은 시간인데요. 지금 시위대들이 좀 몰려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위대도 아마 양쪽으로 나뉘어져 있을 것이고요. 한쪽 같은 경우는 투표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시위대 그리고 계속해서 개표를 해서 모든 것을 밝혀야 된다라는 시위대가 양쪽에 나와 있고 중간 지역에 이제 경찰이 경호를 서면서 이 시위가 이제 물리적 충돌로 격화되지 않기를 예. 이제 지금 뭐 막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 미국 전역이 뭐 저는 이게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어찌 보면 가장 큰 축제인데 축제가 아니라 아주 조심 정도가 굉장히 얼어붙은 그런 정도 상황이 이어지고 있죠. 대도시의 도심 지역의 상가 쇼윈도우 같은 것들을 다 막아서 이 거리가 죽어 있을 정도로까지 그렇죠.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워싱턴 뭐 지금 그 백악관 앞에서 같은 경우는 양쪽 다 서로 끝까지 이제 자기의 승리를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어질 것을 보고요. 그런 정도의 충돌까지 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정말 신중하게 아직까지도 사실은 모든 뭐 언론이라든가 뭐 선거 개표 결과 같은 것들이 자신의 승리를 사실상 선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그걸 이제 선언하지 않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뭐 양 진영 간의 어떤 충돌이 있지 않기를 양재 변호사님 말한 대로 좀 바랍니다만은 대선 끝나고 진영 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을까 선거 과정 내내 뭐 계속 우려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정치에서 패자가 어떤 뭐 공식적인 결과가 나오기 이전이라도 격해졌던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선거전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이제 승복을 했던 것인데요. 하다못해 2000년도와 2016년 이제 전국 투표에서는 이기고도 선거인단에서 졌던 고 후보와 이제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전부 다 승복을 한 것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근데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보면 아마 전국 투표에서도 지고 선거인단에서도 비교적 큰 차이로 지게 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이 본인의 지지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말하면 이러한 격한 소요에서 물러날 명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계속되는 발언들이 이 미국 사회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이제 연방제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 선거제를 취하고 있고요. 자, 애매한 상황에서 이제 패자가 승복 선언을 하고 이 승리 선언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미국 정치의 굉장히 아름다운 문화다. 자, 이런 평들이 많았는데 트럼프 대통령 현재로서는 불복 선언을 할 것 같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마도 바이든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바이든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예. 미국민 전체로서는 큰 갈등일 것으로 보입니다. 큰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이제 말씀을 나누던 도중에 이제 센터장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벌써부터 다음 대선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불복을 계속해서 이어갈 것이라는 거고요. 또 그만큼 강경한 지지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번에 미국이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미국 역사상 세 번째로 이렇게 투표 결과 지지를 많이 받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기록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지지를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에 그가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어떤 모습에 비춰봤었을 때는 네. 이 대선이 끝나고 본인이 정말 백악관에서 물러나더라도 계속해서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그러니까 정말 미국 정치 역사상으로는 어찌 보면 최악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네. 바이든 후보 내일 다시 여러분 앞에서 서서 연설하기를 희망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빨리 불복 선언해라 이런 압박일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빨리 승복을 해야겠죠. 근데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재 계속해서 뭐 트윗을 하거나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걸로 봐서는 바이든 후보 측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실제로 어떤 법적인 이야기가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더 이상 이러한 지연 작전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낄 때쯤에야 아마 혹시라도 승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양 변호사님, 형식적인 절차긴 하지만 다음 달 중순이면 이제 선거인단이 최종 투표를 하는 이 절차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불복 선언도 없고 소송전 계속 이어져서 이 과반 확보한 후보가 확정이 안 되는 상황이 뭐 확률은 희박합니다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이 뭐 우리가 편의상 대선 투표라고는 하지만 대통령 투표는 아직은 안 한 겁니다. 법적으로는. 네. 그러니까 각 주의 선거인단들이 간접 선거를 하지만 대신에 이제 아시다시피 이 각 주에서 이제 간접 선거 선거인단을 뽑는 과정에서 이미 사실상 몇 명의 선거인단이 누구를 투표할 것인가 정해지기 때문에 이 대선 투표라고 부르고 있긴 합니다만 12월 14일이죠. 선거인단이 다 확정이 되면 그때 투표를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미국 상하원에서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확정짓는 건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상원에서 선출을 하고요. 대통령은 하원에서 선출을 하는 간접 선거를 이루게 되는 거고 그런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1824년에 미국 대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없었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기도 좀 어려운 것이 200년 전에 지금과는 너무나 시대적 상황이 달랐던 시절에 있었던 일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그걸 바라고 있는 거죠. 그게 트럼프 대통령 본인으로서는 아마 유일하게 이번 대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선거에서, 그러니까 선거와 관련된 소송에서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타진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불복 선언에 이어서 바이든의 승리 선언, 미국인들 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걸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텐데요. 조만간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